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이 자신 무릎에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4살짜리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후에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저희가 앞서도 단신으로 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온 겁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인데 부산의 무차별 폭행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좀 놀랍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 네. 사연은 두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엄마가 올린 글입니다. 예. 글쓴이에 따르면 이 글쓴이 시어머니는 임시 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 이 4살 아이를 데려갔다가 다음 날인 2일에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버스에 탑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2명이 앉는 좌석에 이제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앉았고요. 그 옆에는 20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아이를 안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미끄러서 내려갈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시어머니는 아이의 다리를 감싸서 아이를 이제 들어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팔이 여성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무릎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했고요.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에게 맞은 아이는 코피를 흘렸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이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여성은 이 맞고 있던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이로 깨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글쓴이의 글을 보면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세게 깨물었던지 이 이가 물려서 이 상처가 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얼마나 또 아이와 할머니가 놀랐을지 그렇죠. 좀 걱정이 됩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해당 여성을 상해 혐의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가해 여성이 범행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요? 네, 다행히 주변 승객들이 여성을 신고를 해서 이 이후에 관할 그 경찰서에서 이 여성 검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요. 경찰에 진술하기로는 아이가 너무 산만했다. 그리고 이 본인은 분노 장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이가 산만했고 자신의 팔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폭행을 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어느 수준의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절대 안 이렇게 되죠. 예. 4살 아이를 갑자기 때렸다라는 게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쓴이의 사진에 따르면 이 아이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라는 상해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상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단순히 상해죄가 한 개만 성립한 게 아닙니다. 아이도 때렸고 시어머니의 팔도 물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이 상해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해죄라는 거는 굉장히 중형의 선고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법조인이시지만 사건 듣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뉴스 전하면서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특히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어 능력이 부족한 그 어린아이가 피해자라고 했을 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아이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건데 가중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같은 죄명이 상해죄라고 하더라도요. 판사가 양형을 결정할 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인지 그리고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상해죄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의 행위를 말씀하신 것처럼 따져보면요. 아이를 때린 경우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특히 어린 아이,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느닷도 없이 때렸다라는 건 더더욱 불법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글쓴이는 이제 신체에 대한 상해 진단서만 첨부를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아이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치료 정도라든지 상해 정도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된다라고 하면은 중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조금 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속보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의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감독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예. 광고계약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가 되지 않았고 또 부정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요 내용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지금 한번 예,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야구계에 좀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뒷돈 의혹을 받고 기소된 기아 타이거스 김종국 첫 감독 또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 검찰은 구형을 2년 했잖아요. 네. 근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요. 짚어보죠. 예, 이 예. 장 전 단장과 이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커피 업체 대표로부터 이 광고 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또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이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에 대해서 청탁을 받으면서 또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즉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그리고 돈을 줬던 이 커피업체 대표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돈을 건넨 건 맞는데 네.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기아 타이거즈의 오랜 팬으로서 이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후원금을 건넨 거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계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고를 하는 사람이 갑을 관계라고 있으면 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광고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아마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네. 보니까 이제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에 대한 건넨 돈 이런 해석을 했을 때는 그 금액의 액수를 좀 봐야 될 텐데 박주희 변호사 볼 때는 이 재판부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좀 보시는 거죠? 네, 이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주고받은 명목이 무엇이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광고를 부탁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광고에 대한 대가를 주면서 광고를 실는 건데 이 광고를 실는 거에 대해서 돈을 주면 추가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판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른 이런 구단에서도 광고주가 돈을 주면서 광고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 업계, 그러니까 광고주가 오히려 갑인 상황에서 예. 돈을 주면서 광고를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 사회 통념상 이게 과연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재판부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무죄 나올 수 있다는 좀 예상이 있었나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 네,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요.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건 맞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돈이냐, 여기에 어떠한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래 관행상 없어야 되는 돈이 이런 목적이 가미가 됐느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네.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기소가 됐을 때도 모든 이거는 뭐 100%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법조인들은 예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장전 단장 같은 경우는 그 FA 자격 앞두고 있었던 박동원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협상 과정에서 뒷돈 요구했다는 혐의, 그 배임 수재 미수 혐의인데 요거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혹이 있었을 것일 텐데 아마 이건 또 이제 앞으로 재판이 이루어져 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무죄 혐의가 났다면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겠네요. 네, 당연히 그죠, 항소를 할 것 같고요. 아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본 이유는 실제로 이 광고 업체, 그러니까 이 커피 업체 대표가 요청한 사실을 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이 구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도 다툴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지난 1월에 이 프로야구 팀의 현재 감독이었던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랬었죠.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이제
알려졌을 때 뭐 기아 타이거즈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야구 팬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감독과 현직 단장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사건이 알려진 게 된 게 이 장전 단장이 이 박동원 선수에게 계약금 12억을 받게 해줄 테니 나에게 뒷돈으로 2억 원을 커미션을 달라 이런 그랬잖아요. 부분을 예. 요구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함께 알려진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또 신뢰도를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한국 야구계에 이게 쇄신이 필요한 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항소에서 검찰도 아마도 이 대가성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 오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이 박대성의 범행 이후에 행적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충격들을 주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가게로 돌아가서 신발을 바꿔 신었고 또다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추가 범행 가능 대상을 늘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 파악한 CCTV로 파악한 이 박대성의 범행 이후에 이 동선을 보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여성을 살해한 후에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서 신발을 바꿔 신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을 쫓아가다가 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신발이 벗겨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맨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신발을 바꿔 신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발을 바꿔 신고 나와서 흉기를 옷 안에 숨긴 채 이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추가로 마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술집에서 나와서 또 다른 노래방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흉기를 지닌 채 2시간가량 길거리를 배회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범행 대상을 찾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예. 부분이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를 미리 준비를 했고 뭐 신발을 가게로 돌아가서 갈아 신고 예. 흉기를 옷으로 또 가린 채 배회를 했고 이런 점들은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 범죄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계획 범죄를 이제 좀 넓게 보면 어떤 범행 대상을 특정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계획 범죄가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범행 자체를 이제 실행하려고 했다, 계획했다라는 것도 계획 범죄의 이 범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계획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네. 흉기나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다라면요. 그래서 박대성은 지금 술을 마신 계기에 대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 속상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획 범죄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술을 마신 이유가 범행을 결의를 했는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기나 결단을 위해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황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획 범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변 공원 가면은 뛰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러닝 크루라고 해서 단체로 뛰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러닝 크루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민폐 사례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여러 명이 이제 모여서 달리는 걸 러닝 크루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트랙을 점거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인증샷을 남기겠다라고 이 길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비켜서 달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박주희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논란이 일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러닝 크루 제재를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 여러 지역의 산책로, 운동장에 이제 러닝 크루 달리기 몇 명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현수막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뭐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 종합운동장에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이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라라는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예, 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 내에 이제 3인 이상 달리기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한 줄 달리기를 권고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원에서는 아예 러닝 크루의 출입 자제를 권고하는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